손님, 한도 초과도 아니고 거래 정지인데요. 뒤에 분들 기다리시는데. 마트 계산원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급히 전화를 걸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꼬우면 네가 벌던가. 내 돈 없이 사는 법 좀 배워. 그날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남편 돈만 안 쓰는 게 아니라 남편 빚까지 그가 오롯이 감당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가장의 탈을 쓴 악마를 향한 아내의 우아하고 잔혹한 참교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손님, 이 카드 거래 정지라고 뜨는데요. 계산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트의 소음 속을 뚫고 날아와 귀에 박혔습니다. 영숙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잔액 부족도 아니고 한도 초과도 아닌 거래 정지라는 단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뒤로 길게 늘어선 줄에서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다시 뒤적거렸지만 남편이 준 생활비 카드는 그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긁어봐 주세요. 공과금도 다 거기서 나가는데 2번이나 해봤어요. 도난 분실이나 정지 신고된 카드라고 뜹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뒤에 분들 기다리시는데. 계산원의 재촉에 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카트에 담긴 물건들은 콩나물, 두부,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따위의 저녁 찬거리였습니다. 당장 계산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영숙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툭 하고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카드가 왜 이래요? 마트인데 정지된 카드라고. 영숙의 다급한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의 차가운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알았나 보군. 네, 당신이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당장 저녁 찬거리 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신 요즘 돈 쓰는 게 아주 해퍼. 해프다니요? 지난달 관리비 오르고 물가 올라서 식비 좀 더 나온 거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밥상에 고기 반찬 안 올라오면 수저도 안 들잖아요. 영숙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더없이 냉정하고 오만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훈계를 하는 선생처럼 혹은 죄인을 신문하는 판사처럼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말이 많네. 이참에 교육 좀 받아. 내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써대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야. 여보, 지금 사람들 다 쳐다봐요. 일단 정지 풀고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 네, 싫어. 당분간 카드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워. 굶어 죽든 쌀을 꿔다 먹든 당신 능력껏 해봐. 뚜뚜뚜.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워.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계산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고 뒷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줌마 안 되면 비키세요. 우리 바쁜데.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영숙은 도망치듯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카트에 담긴 고등어가 묘하게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친정 유산까지 털어 빚을 갚아주었고 2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서의 처참한 망신과
내 돈이라는 유세였습니다. 영숙은 마트 입구에서 한참이나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코트, 염색할 때가 지나 희끗희끗한 머리칼. 자신을 가꾸는 데는 10,000원 한 장도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오직 남편 기 살려주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보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편은 그 모든 세월을 돈 없는 무능력으로 규정하고 모욕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영숙은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집안을 잠식해 들어왔지만 영숙의 눈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이 깜깜한 것을 보고 짐짓 놀란 척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사람 왔는데 불도 안 켜고 궁상맞게 뭐 하는 거야? 밥은? 철민은 휘파람까지 불며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돈줄을 끊고 훈육을 했다는 사실에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빠, 쌀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당신이 능력껏 하라면서요. 기가 막혀서 냉장고 파먹기라도 하든가. 꼭 돈을 써야 밥이 나와? 당신 살림 솜씨가 그것밖에 안 돼? 철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던졌습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치를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사람한테 고작 카드 정지시켜서 망신 주는 게 당신이 말한 가장의 권위예요? 영숙의 항변에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가장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민은 서재로 들어가더니 두꺼운 가계부 노트와 카드 명세서를 들고 나와 거실 탁자에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걸 봐. 지난달 식비가 얼마야? 과일값은 또 어떻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돈 버는 줄 알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지겹다고. 당신이 아껴 쓸 줄을 모르니까 내가 강제로 가르치는 거 아니야.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먹고 싶다던 한우, 당신이 찾던 제철 과일 산 거잖아요. 나는 사과 한쪽 마음 편히 못 먹었어요. 변명하지 마. 어쨌든 당분간 카드는 없어. 내 말 들을 때까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철민은 영숙의 말을 묵살하고는 씩씩거리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씻고 나올 테니까 라면이라도 끓여놔. 내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는 게 말이 돼?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탁자 위에 흩어진 명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며 상대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단이 생활비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철민의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는데 안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 묵직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숙은 홀린 듯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우편물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지? 회사 서류인가? 영숙은 우편물을 꺼내 보았습니다.
겉봉투에는 붉은색 글씨로 중요, 긴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이름들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뜯었습니다. 채무 변제 독촉장 채무자 박철민 원금 3천만 원 연체 이자 450만 원 총, 변제액 3,450만 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 아니,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봉투를 뜯어보니 거기에도 5천만 원, 또 다른 봉투에는 2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합산해봐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영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임 후 주식 투자를 한다며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긴 했지만 퇴직금으로 소소하게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은 도대체 언제 생긴 것일까?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킨 것은 영숙의 낭비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씀씀이를 줄여 훈육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인간, 돈이 없는 거였어. 카드 대금을 결제할 통장 잔고가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이자 낼 돈조차 없어서 생활비를 끊어버리고는 그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마트에서 느꼈던 수치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분노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철민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라면 물 올렸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는 남편의 얼굴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했습니다. 영숙은 손에 쥔 독촉장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들이밀고 따지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위인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최대한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면 없어요. 배고프면 당신이 사와서 끓여 드세요. 뭐, 이 여자가 진짜. 철민이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지만 영숙은 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는 없었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왜요? 돈 귀한 줄 알라면서요. 라면값도 돈인데 아껴야죠. 영숙은 독촉장을 구겨 쥔 손에 힘을 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돌아선 영숙의 눈앞에 30년 전 친정 유산을 털어 남편의 부도를 막아주던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은 안 당해. 이번엔 내 방식대로 갚아줄 거야. 어둠 속에서 영숙은 구겨진 독촉장을 다시 펴들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빚의 늪,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로 남편을 홀로 밀어넣을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영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독촉장의 잔상이 밤새 악몽처럼 영숙을 괴롭혔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장롱 깊숙한 곳, 이불장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예물이었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쌍가락지, 그리고 아이들 돌 반지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아끼고 아껴둔 영숙에게는 마지막 보로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폐물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함을 열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건 아직 안 건드렸네. 영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큰맘 먹고 해줬다며 생색을 냈던 그 반지였습니다. 묵직해야 할 금반지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영숙은 목걸이와 쌍가락지도 꺼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았지만 수십 년 살림을 해온 영숙의 손 감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무게감도 광택의 깊이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영숙은 당장 옷을 챙겨 입고 동네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세척 좀 하려고 하는데. 영숙은 보석들을 주인에게 내밀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요리조리 살펴보던 금은방 주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주인은 시약 테스트를 해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큐빅이고요. 금도 도금이에요. 정교하게 만들긴 했는데 전문가는 딱 보면 알죠. 네, 그럴 리가요. 이거 예물인데. 다시 한 번만 잘 좀 봐주세요. 아니라니까요. 무게부터 달라요. 진짜 금이면 이 무게가 안 나오죠. 이거 그냥 액세서리 가게에서 파는 모조품입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진열대를 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진짜를 팔아치우고 영숙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교한 가짜를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단 한 사람, 박철민 뿐이었습니다. 아, 이 도둑놈. 영숙은 금은방을 나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은 빚을 진 것도 모자라 아내의 추억과 마지막 비상금까지 훔쳐낸 파렴치한이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아껴 쓰라고 닥달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역이나 다름없던 서재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남자가 일하는 곳이라며 영숙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쾌쾌한 담배 냄새와 호라비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책상 위는 온갖 서류와 영수증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영숙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두 번째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악필로 휘갈겨 쓴 메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외 선물 대박 찬스 레버리지 100배, 한 방이면 인생 역전 김 사장 추천 종목, 무조건 상한가. 주식 투자라더니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선물 옵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이너스 수익률과 손실액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손절 마이너스 1억 2천 청산. 세상에, 퇴직금을 다 날린 거야?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며 받아온 퇴직금 2억 원. 노후 자금으로 쓰자며 은행에 넣어두었다던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사채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의 폐물까지 훔쳐판 것이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수첩 뒤편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일수, 급전, 무담보대출이라고 적힌 대부업체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마지막 기회, 이번만 성공하면 복구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생각은커녕
빚을 더 내서 한탕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사람은 시어머니 최미자였습니다. 애구구 허리야. 얘 영수가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뭐하니? 시어머니는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서재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냉장고 문부터 열어젖혔습니다. 세상에 냉장고 텅 빈 것 좀 봐라. 우리 철민이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넌 집구석에서 뭐 하느라고 남편 밥상 하나 제대로 안 챙기니? 시어머니는 가져온 묵은 김치와 장아찌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쾅쾅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고 굽신거렸겠지만 오늘 영숙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이 요즘 무슨 일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어머니가 반찬통 뚜껑을 열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영숙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주식인가 뭔가 한다더만. 남자가 집에만 있으면 쓰나 밖에서 큰돈 만지려고 애쓰는 거지. 큰돈이요? 그이가 퇴직금 다 날리고 사채까지 쓴 건 아시냐고요. 영숙의 돌직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함은 잠시뿐. 시어머니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돈 좀 까먹을 수도 있고 빚 좀 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누라라는 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참이냐? 하여간 밴댕이 소갈딱지하고는. 어머니 알고 계셨군요. 알면 어쩔 건데. 내 아들이 노름을 했냐? 딴 살림을 차렸냐? 다 너랑 자식들 호강시켜주려고 하다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내조를 잘했어 봐라. 남편이 밖으로 놔두나.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억대 빚을 지고 집안을 말아먹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내조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실패를 받아내고 뒤치다꺼리나 해야 하는 하녀일 뿐이었습니다. 호강이요? 저한테 생활비 카드 정지시키고 내 돈 없이 사는 법 배우라고 큰 소리치는 게 호강인가요? 제 패물까지 훔쳐다가 도박판에 쏟아붓는 게 호강이냐고요. 뭐, 도박? 말 다 했냐? 어디 시어미 앞에서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철민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철민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지만 어머니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 내 새끼 왔냐? 얼굴 상한 것 좀 봐라. 애구 짜내라. 시어머니는 다 큰 아들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반겼습니다. 철민은 넥타이를 풀며 식탁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김치와 장아찌뿐 밥도 국도 없었습니다. 뭐야? 밥 안 했어? 어머니 오셨는데 상 꼬라지가 이게 뭐야? 철민이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쌀쌀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어제 말했을 텐데요.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 계신데 망신 줄 작정이야? 내가 카드 막았다고 시위해? 당장 나가서 고기라도 사와서 굽지 못해?
철민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여편 내가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내가 가져온 돈 줄 테니까 얼른 나가서 장 봐와라. 내 아들 굶는 꼴은 못 본다. 시어머니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영숙은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어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10,000원짜리 지폐처럼 구겨지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싫습니다. 뭐, 싫어. 철민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내 패물,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거 토해내기 전까진 밥알 한 톨 얻어먹을 생각 마세요. 아, 너 돌았냐? 패물이라니 무슨 소리야? 철민이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눈치였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 금은방 가서 확인하고 왔으니까. 가짜로 바꿔치기해 놓은 거 당신 아니면 누구겠어? 경찰에 신고해서 지문 감식이라도 해볼까? 영숙의 서슬 퍼런 위협에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에잉 쯧쯧. 남자가 급하면 마누라 것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경찰 타령이냐며 혀를 찼습니다. 됐어요. 두 분이서 김치에 밥을 드시든 라면을 끓여 드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빠져드릴 테니까. 영숙은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철민이야. 김영숙, 너 거기 안 서? 하고 소리쳤지만 영숙은 방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컥. 문 잠그는 소리가 거실의 소음을 단절시켰습니다. 영숙은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분을 이기지 못한 철민이 식탁 의자를 걷어차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달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진짜 미쳤나 봐요. 내가 누굴 믿고 사나 몰라. 그래, 냅둬라. 지가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일단 엄마가 밥 차려줄게. 밖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대화는 영숙을 더욱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영숙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뉘우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공범이었습니다. 영숙은 책상 위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남편의 빚 규모와 패물절도 사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줄 탄환이었습니다. 두고 봐.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방 밖에서는 밥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영숙은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물이 아니라 냉정함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채무 면책. 화면에 뜨는 수많은 정보를 눈에 담으며 영숙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영숙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서류 뭉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조카이자 변호사인 이진수였습니다. 영숙은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차가운 물을 들이켰습니다. 진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이거 확실해요? 이모부 명의로 된 채무 내역이랑 선물 옵션 거래 기록들이요. 응, 확실해.
내가 그 사람 휴대전화랑 수첩에서 다 찍어온 거야. 가짜 패물 감정서도 거기 있고.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정도 증거면 승산이 있습니다. 보통 부부의 빚은 공동 책임으로 보지만 도박이나 투기처럼 일방적인 낭비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게다가 생활비를 끊고 경제적으로 학대한 정황, 폐물을 몰래 처분한 절도 행위까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재산 분할은?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이랑 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이모부 빚이 자산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모가 30년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고 과거 친정 돈으로 사업빚 갚아준 기여도가 있으니까 이모 몫은 확실히 챙겨 나올 수 있게 방어해야죠. 절대 합의해 주시면 안 돼요. 빚을 나눠 갖자는 말에 사인하는 순간 끝장이에요. 진수의 단호한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지금 영숙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보다 더 무섭고 차가운 법의 칼날이었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모 편에서 끝까지 싸울게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녹음도 필수고요. 카페를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싸울 방법과 무기가 생겼습니다. 영숙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산 것은 남편을 위한 저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고 튼튼한 자물쇠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실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산삼 당금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강원도 신만이에게 거금을 주고 샀다며 손도 못 대게 하던 술이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 앱에 올렸던 판매 글을 확인했습니다. 산삼 당금주 급처합니다. 쿨거래 시 내고 가능. 연락은 금방 왔습니다. 구매자가 아파트 정문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술병을 낑낑대며 들고 나가 현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손에 쥐어진 50만 원. 남편이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며 자랑하던 술이었지만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영숙은 그 돈으로 쌀 한 포대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소고기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철민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소한 소고기 묵국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웬 고기 냄새가 나? 철민은 씻지도 않고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소고기 묵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딴판인 진수성찬에 철민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거봐, 하면 되잖아. 당신도 이제 정신 좀 차렸구만. 비상금 꼽을 쳐둔 거 있었지?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철민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술 크게 떴습니다. 그때 영숙이 식탁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어요? 간이 딱 맞네. 역시 고기가 들어가야 밥맛이 나지. 근데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친정에서 돈 좀 받아왔어? 철민은 고기를 입에 쑤셔 넣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끼던 거 좀 팔았어요. 뭐? 내 거? 철민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장식장에 있던 산삼주요. 쌀이 떨어져서 팔았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내 돈 없이 사는 법 배우라고. 당신 돈 안 쓰고 밥상 차리려니까 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라? 아, 그게 얼마짜린데? 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거실 장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텅 빈 자리를 확인한 철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 너 미쳤어? 그걸 누구 맘대로 팔아. 그게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철민이 식탁으로 달려와 영숙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해요? 내 폐물은? 당신이 훔쳐다 판 내 다이아 반지는 내 목숨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거 맘대로 팔아도 되고 나는 밥해 먹이려고 당신 술 좀 팔면 안 돼요? 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철민을 찔렀습니다. 철민은 할 말을 잃고 씩씩거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어디서 말대꾸야. 철민의 손바닥이 영숙의 뺨을 향해 날아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영숙이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녹화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때려봐요.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치는 순간 이 영상 바로 경찰서랑 당신 회사 그리고 빚쟁이들한테 전송될 거예요. 철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당신 빚쟁이들 무서워하잖아.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서 가면 빚쟁이들이 냄새 맡고 귀신같이 찾아올 텐데 괜찮겠어요? 아베, 절대 안 해줄 건데. 영숙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철민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쥐새끼 같던 아내가 갑자기 맹수처럼 돌변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철민은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제기랄, 더러워서 진짜. 철민은 밥상을 발로 걷어차려다 말고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퉁퉁 부은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배가 고픈지 주방을 기웃거렸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냉장고 문에 A사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사노동 청구서. 철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식사 준비 재료비 별도 한 끼당 2만 원, 설거지 건당 1만 원, 세탁 및 다림질 건당 1만 5천 원, 청소 1회 3만 원, 모든 요금은 선불입니다. 입금 확인 후 서비스 제공됩니다. 아? 기가 막혀서. 장난해? 부부끼리 무슨 밥값이야? 철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당신이 생활비 끊었잖아요.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이건 노동이죠. 파출부 불러도 그 정도는 줘요. 공짜 밥 얻어먹고 싶으면 생활비 카드 다시 살려놓으시던가. 아,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카드 정지된 거 알면서 이래? 그럼 몸으로 때우세요. 라면을 끓여 먹든 빨래를 하든 당신 손으로 하라고요. 나한테 해줘 소리 하지 말고. 영숙은 책장을 넘기며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분에 못 이겨 종이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영숙의 다음 말에 멈칫했습니다.
찢으면 요금 2배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복사본 많아요. 철민은 씩씩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물병 하나뿐 반찬통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영숙이 어젯밤 자물쇠를 채운 김치 냉장고로 싹 옮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반찬 다 어디 갔어? 김치 냉장고에 있어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고 반찬 꺼내 드시고 싶으면 5,000원 입금하세요. 철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철저하게 고립당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아내를 통제하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신이 통제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출근할 셔츠는 다림질이 안 되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독하다 독해. 진짜 내가 알던 김영숙이 맞나? 철민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숙은 조카 진수가 일러준 대로 남편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거실 전화기 옆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빚쟁이들과 통화하며 흘릴 단서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홀로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어디서 자는지 걱정되어 전화를 수십 통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없는 집안의 공기가 이렇게 쾌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영숙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셌습니다. 남편의 카드 대금 결제일이 3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나면 본격적인 빚 독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비상금 통장에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쌈짓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절대 못 줘. 내 노후를 지킬 마지막 씨앗이야. 그때 거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자동응답기로 넘어가기 직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거기 박철민 씨 댁 맞습니까? 여기 XX 캐피탈인데요.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철민 씨 지금 안 계시는데요.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연락이 안 되어서요. 이자 납입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면 기한 이익 상실됩니다. 댁으로 방문 추심 나갈 수도 있으니 전해주세요. 오시든가요? 근데 오셔도 받아갈 건 없을 거예요. 이 집도 대출 꽉 차 있고 남편 명의로 된 건 껍데기뿐이라서요. 네, 그게 무슨... 아, 참. 남편이 골프 회원권 하나는 끝까지 안 팔고 쥐고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압류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다른 빚쟁이들도 노리고 있거든요. 영숙은 친절하게 정보를 흘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닌 남편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의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된 기분. 그것은 묘한 쾌감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식탁에 앉아 남은 밥을 씩씩하게 비웠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밥심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노란색 딱지 하나가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부재중 방문 통지서 땡땡 신용정보. 빚쟁이들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옆집 여자가 그 딱지를 보고 흠칫 놀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영숙은 모른 척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502호 무슨 일 있나 봐. 저런 게 붙어 있고. 그러게. 남편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더니 다 헛소문이었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으며 무표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들 보라고 해. 망신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당해야지. 저녁이 되자 박철민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에 붙은 노란 딱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허겁지겁 딱지를 떼어내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집으로 들어선 철민은 영숙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 집에 있었으면서 이걸 그대로 붙여놓으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 다 보게 광고하냐? 철민은 구겨진 통지서를 영숙의 면전에 집어 던졌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지도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빚졌어요? 당신 이름 적혀 있길래 당신 보라고 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요. 목소리 크면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이 독한 여편네가. 철민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새가슴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물 좀 줘. 목 타 죽겠으니까. 영숙은 대꾸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민은 헛웃음을 흘리며 스스로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꼴깍꼴깍 넘어가는 물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철민이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자. 평소와 다르게 기어들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요? 나랑 얘기 좀 해. 중요한 일이야. 영숙이 문을 열고 나오자 철민은 식탁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눈치를 살피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당신 친정 오빠한테 말해서 땅 좀 팔면 안 될까?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친정 선산 땅을 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급한 불만 끄자는 거지. 지금 이자 연체돼서 독촉이 장난 아니야. 원금 상환 압박도 들어오고.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내가 나중에 2배, 아니 10배로 갚을게. 응? 철민은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소름이 끼쳐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미쳤군요, 당신. 30년 전에도 우리 아버지 유산 가져다가 부도 막았잖아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근데 이제는 오빠 땅까지 내놓으라고요?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못 막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 당신도 알잖아. 이 집 대출 꽉 차 있는 거. 경매 넘어가면 끝장이라고. 철민은 뻔뻔하게 협박까지 섞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는 건 당신이겠죠. 그리고 그 빚 다 주식 선물 옵션 하다가 날린 거잖아요. 도박 빚 갚아주려고 조상님 묘소 파내라는 게 말이 돼요? 아, 누가 도박이래?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너 남편이 간방 가고 신용불량자 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철민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간방 가기 싫어서 내 친정 재산까지 노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네요. 그 빚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채 끌어다 쓴 거 맞죠?
아, 그래. 맞다. 사채 썼다. 그러니까 돈 좀 구해오라고. 철민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법정에서 그가 빚을 갚으라며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싫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내 오빠한테 전화하면 당신이 폐물 훔쳐판 것부터 다 말할 거예요.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철민이 식탁을 엎으며 고함을 질렀지만 영숙은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아버렸습니다. 남편의 절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출근도 하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올까봐 두려워 병가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민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 코드를 뽑으려 했습니다. 받아요. 안 받으면 집으로 쳐들어온다던데. 영숙이 태연하게 말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철민 씨 댁 맞습니다. 철민이 옆에서 없다고 해. 없다고 라며 입모양으로 필사적인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을 비웃듯 보란 듯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채권 팀장님이세요? 남편이 지금 집에 있긴 한데 전화를 피하네요. 네. 압류요? 아이고, 어쩌죠.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해봐야 얼마 안 나올 텐데.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은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팀장님, 그거 아세요? 남편이 골프 회원권 하나는 죽어도 안 판다고 쥐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검은색 제네시스 차도 남편 명의예요. 할부 끝난 거라 꽤 될 텐데. 아, 너 미쳤어? 입 안 다물어? 철민이 달려들어 전화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네, 지금 지하 2층 D구역에 세워뒀어요. 얼른 오셔야 할 거예요. 다른 데서도 노리고 있거든요. 수고하세요. 뚝. 전화를 끄는 영숙은 철민을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왜요? 갚을 능력 없다면서요. 있는 거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도와준 건데. 너 진짜 악마구나? 어떻게 남편 등 뒤에 칼을 꽂아? 차량 회원권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거 없으면 난 시체라고. 철민은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존심? 생활비 끊고 아내한테 돈 없다며 유세 떨던 게 당신 자존심이었나요? 내 폐물 훔쳐간 건 자존심 안 상했고요. 당신 자존심 지키느라 내 인생 갉아먹는 꼴은 이제 못 봐요. 영숙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구석이 지옥이든 말든 그녀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철민은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출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째 무단결근을 했다간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숙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 쪽 지상 공간에 낯선 레카차 한 대와 양복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것을.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서 철민의 차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단기를 통과하려는 순간 양복 입은 사내들이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철민 씨 되십니까? XX 신용정보입니다. 차량 인도 명령 떨어졌습니다. 내리시죠. 건장한 사내들이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민은 차 문을 잠그고 안에서 버티는 듯 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오고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 살려. 강도야. 철민이 창문을 조금 열고 악을 쓰는 소리가 5층 베란다까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혀를 찼습니다.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 애처롭기보다 혐오스러웠습니다. 아저씨, 법원 집행관이랑 같이 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내리세요. 결국 사내 중 한 명이 열쇠공을 불러 차 문을 따버렸습니다. 철민은 개 끌려 나오듯 차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레카차에 연결되는 자신의 MR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차야. 이거 가져가면 나 어떻게 출근하라고. 여보, 김영숙, 너 보고 있지? 내려와서 말 좀 해봐. 돈 갚는다니까. 철민은 베란다 쪽을 올려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커튼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의 집 쪽을 향했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썩은 공기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철민의 차가 레카차에 매달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철민은 그 뒤를 쫓아가다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양복, 벗겨진 구두 한 짝. 한때 대기업 임원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던 박철민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흙투성이가 된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가? 철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을 거예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텐데 난 그 꼴 못 봐요. 가긴 어딜까? 남편이 이 모양인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도망을 가? 내가 사람이야? 철민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이 아니라 독립이에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내 돈 없이 사는 법 배우라고. 그래서 내 돈으로 방 얻어나가요. 영숙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지금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아니요. 죽지 말고 살아서 빚 갚으라는 거죠. 혼자서. 난 이제 내 인생 살 테니까. 영숙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철민이 여보. 안 돼. 가지 마. 라고 외치며 기어왔지만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지독했던 가스라이팅과 헌신, 그리고 굴욕의 역사에 찍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영숙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새로 구한 오피스텔의 문을 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 넓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도배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네. 영숙은 짐을 정리하다 말고 침대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남편의 밥 시간, 시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빛 독촉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이 공간. 적막감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 박철민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손끝 하나로 30년의 질긴 악연이 디지털 세계에서 먼저 끊어졌습니다. 반면 철민은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가 흉터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TV에도 냉장고에도 심지어 아끼던 소파에도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독한 여자, 진짜 갔어? 철민은 믿기지 않는 듯 안방 문을 열어보았지만 영숙의 옷장만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도 잔소리도 사라진 집은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젠장. 철민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전화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박철민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또 다른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철민은 무릎을 감싸 쥐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았던 그가 쥐구멍을 찾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최미자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두드린 끝에야 철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 꼴을 본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냐. 그 여편네는 어디 가고 집구석이 이 모양이야. 도망갔어요. 이혼 소장 보내고.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차도 뺏기고 집도 곧 경매 넘어간대. 철민은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영숙을 저주했습니다. 천벌 받으련 남편이 힘들면 같이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 내가 그년 친정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놓을 거다. 소용없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다 막아놨대요. 그리고 내 빚 다 도박빚이라 재산 분할도 못 받는데. 뭐야? 그럼 넌 빈털털이 되고 그녀는 제목 챙겨서 나간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이혼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수염도 깎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영숙과 그녀의 변호사 조카 진수가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 시작하겠습니다. 피신청인 박철민은 신청인 김영숙의 이혼 청구 및 재산 분할안을 받아들이십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철민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 빚이 다 누굴 위해 생긴 건데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다가 투자 좀 실패한 겁니다. 부부라면 빚도 같이 갚아야죠. 철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을 팔았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진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진수가 태블릿 PC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써대니 교육이 필요해. 내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워. 이거 못 막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 친정 오빠 땅 좀 팔라고 해. 철민의 육성이 조정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어 진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가족을 위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 선물 옵션 거래 내역을 보십시오. 투기성이 짙은 초단타 매매와 레버리지 상품들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폐물을 몰래 처분하여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
생활비를 끊고 경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모두 입증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낭비 및 불법 행위에 의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액 배제되어야 합니다. 진수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네요. 게다가 부인이 30년 전 친정재산으로 남편 빚을 갚아준 기여도까지 참작하면 남은 재산 중 부인 몫을 50% 이상 인정하고 채무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소송으로 가셔도 결과는 더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철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진짜 이럴 거야? 나 감방 가면 좋겠어?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비굴하게 매달리는 남편을 보며 영숙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당신 돈 없이 사는 법 배우라고. 그래서 배웠어. 당신 빚 없이 사는 법도 같이 배웠고, 그러니까 그 빚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게 당신이 말한 가장의 무게니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민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지만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도심의 한적한 상가 골목 영숙의 꽃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꽃집 앞에는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예전에 찌들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수국 얼마예요? 아, 그건 2만 원이에요. 오늘 들어와서 아주 싱싱해요. 손님에게 웃으며 꽃을 건네는 영숙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가게 앞 도로로 낡은 용달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신호대기 때문에 트럭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늙은 인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잃은 눈동자, 꼬질꼬질한 작업복.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당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월급 압류를 피해 현금만 주는 현장을 찾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철민은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꽃집 앞에 서 있는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사하게 웃고 있는 영숙의 모습은 자신이 알던 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철민의 눈에 후회와 미련 그리고 참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꼴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영숙도 트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영숙은 트럭이 떠난 자리에서 시선을 거두고 눈앞의 꽃다발에 집중했습니다. 리본을 묶는 그녀의 손길이 경쾌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꽃이 피었네. 영숙은 완성된 꽃다발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아내를 길들이려 했던 남편, 결국 그 돈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숙님이 마지막에 꽃집에서 보여준 그 환한 미소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부부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동반자여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숙님의 차가운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사이다. 남편의 최후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인과응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빛 인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